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만 건이 넘는 우편물들. 만약에 내 이름이 적힌 택배가 도착한다면 별 생각 없이 상자를 열어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는, 즉 발신자가 없는 택배가 나한테 도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하겠지만 안에 무엇이 있을지 호기심이 강하게 들진 않을까요? 저는 결국 열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요. 발신인이 없는, 이름 없는 소포가 일으킨 역대급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주차장에서 담배 한 보루 크기의 소포가 발견됩니다. 반송되어 온 소포로 발송인이 이 대학의 테크놀로지 연구소 버클리 크리스트 교수였는데요. 이 소포는 대학의 경비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경비가 이걸 버클리 교수에게 가지고 가지만 소포를 받아든 교수는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은 이런 소포를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경비가 이러지도 못하고 해서 이 소포를 다시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교수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소포를 주차장 바닥에 둔 걸까요? 경비는 일단 내용물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작은 칼로 소포의 포장과 테이프를 뜯어냅니다. 마침내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박스를 여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경비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폭발로 인해 소포가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죠. 어차피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기에 이 사건은 짓궂은 학생의 못된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979년 5월 9일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 존 해리스 앞으로 손바닥만한 소포가 도착합니다. 보낸 이가 써있지 않았어요. 존은 소포를 받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 이를 즉시 개봉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폭탄이 든 소포였습니다. 그 위력이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잊혀집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인 1979년 11월 15일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보잉 444기에서 갑자기 비상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턴가 흘러나온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웠기 때문인데요. 승객들은 당황했고 승무원들은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합니다. FBI 조사 결과 연기의 원인은 비행기 화물칸에 있는 우편물 보관실에서 발생한 거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에서 수화물로 위장한 여러 개의 폭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폭탄들은 몇 달 전 노스웨스턴 대학에 배달되었던 폭탄과 동일한 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건전지, 뿌리전선, 성냥개비 머리 부분, 무연화학을 이용한 제조 방식입니다. 나무로 된 상자가 사용된 것까지 동일했죠. FBI는 뒤늦게 이 세 폭발물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빠르게 수사를 진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건전지, 구리선, 나무상자, 성냥개비 같은 건 누구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범인을 특정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비행기 폭탄에서 개인이 직접 쇠를 녹여서 만들고는 FC라고 적힌 표식을 남겨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FC라는, 그러니까 뭔가 범인이 자신의 어떤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외에 지문이나 DNA는 남아있지 않았죠.
초기 수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80년 6월 또다시 폭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은 대범하게도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고위 간부. 그런데 피해 정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폭탄 테러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온 얼굴과 몸에 수많은 그 폭탄 파편이 박히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되는 거죠. FBI는 이 사건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하면서 점점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가는데, 생각해보면 최근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 때문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한 명이 사장을 테러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FBI는 이를 토대로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즉, 다시 보면 비행기와 관련된 지식이 있고 간단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용의자는 IQ 9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지능, 저항력자, 그리고 항공사 정비공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또 비슷한 곳에서 해고를 당해서 이 회사의 그 간부들에게 증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성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테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범인은요, 미국 전역에 있는 항공사, 대학교 교수, 박사, 이렇게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에게 폭발물을 계속 보내는 사고가 이어졌어요. 게다가 갈수록 이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이 위력이 강해집니다. 초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나무와 철 파편 같은 게 들어있었던 반면 이게 점점 갈수록 안에 못, 면도칼, 알루미늄 같이, 그러니까 폭발이 딱 되면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들로 내부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FBI 폭발 처리반이 6시간이나 걸려야 이 폭발물을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폭탄은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1982년 5월입니다. 테네시 한 대학에서 일하던 자넷 스미스, 그녀가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포를 열자마자 폭탄이 터졌고요. 실제 사건의 그 현장 모습입니다. 자넷 스미스는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파편이 몸에 박혀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7월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공학 교수 디오게네스 안젤라코스 또한 폭발물에 의해서 손과 얼굴에 심한 화상과 파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985년 5월 같은 대학 대학원생이던 존 하우저는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었고요. 그러면서 4개의 손가락을 잃게 되고 파편으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바로 다음 6월에는 워싱턴 항공사에 폭탄이 배달이 되었지만 가까스로 피해를 입지 않았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11월 달 미시건 대학교로 또다시 폭발물 소포가 배달됐고 이때 심리학 교수 제임스 맥코넬과 그의 조교가 폭발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게 되는데 난청, 화상, 그리고 파편이 몸에 박히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배달된 소포, 학교란 곳은 사실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소포를 열었더니 갑자기 터지는 폭탄,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게 됩니다. 특히나 항공사 그리고 대학교를 향한 이런 소포 테러 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되자 FBI와 언론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다루게 되는데요. 유니버스 그리고 에어라인에 보통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자를 따와서 이 이름 없는 테러범을 유나바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나바머,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실로 소포가 배달됩니다. 이곳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상점을 가지고 있던 휴라는 사람의 상점이었는데 평소에도 소포 거래가 잦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소포를 열었죠. 하지만 여는 것과 동시에 굉장한 폭발음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그는 유나바머의 첫 폭탄 테러 사건의 사망 피해자가 됩니다. 자, 이 사건은 FBI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어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소포 테러, 작은 폭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드는 테러가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단서도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이 휴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면서 혹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다 마침 결정적인 제보를 얻게 됩니다.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민 한 명이 블라인드 창밖으로 누군가 가게 앞에 소포를 놔두고 가는 유나바머의 얼굴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FBI는 즉시 그 사람의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몽타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이 사건 초반 유나바머의 몽타주였습니다. 자, 몽타주를 찾았으니 이제는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서 캘리포니아, 미시건, 노스웨스턴, 미국 전역으로 소포가 배달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그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냐? 수사는 또 난항을 겪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1987년 2월에 이번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번에도 컴퓨터 상점을 하던 게리 라이트에게 폭발물이 배달되었고 그는 왼팔에 신경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바머에게 걸린 현상금이 올라갑니다. 그러자 제보가 미 전역에서 이어지는데 사실 그 중에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1987년 이 게리 라이트 피해 사건 이후에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잊혀지면서 사람들은 죽었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재미없어졌나? 라는 추측이 나왔고요. 여태까지 끈질기게 쫓던 FBI마저 힘이 빠져버리는데요. 실제로 몇몇 간부들은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삶이 좀 짧은 생을 사는 것을 예를 들면서 어쩌면 그가 사망했을 거라는 조금은 아니란 의견마저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나바머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을 때쯤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6년 만인 1993년 이번엔 예일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에게 소포가 배달됩니다. 이번엔 꽤 커다란 소포였어요. 근데 평소 조심성이 많았던 이 교수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온 소포를 뜯지 않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FBI가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때 폭탄 해체팀을 보냈고 무려 17시간에 거쳐서 시도를 한 끝에 폭탄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수사관들이 상당히 깜짝 놀라게 돼요. 지난 6년 동안 그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실 몇 년 만에 본 그의 폭탄은 더욱더 위협적이고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성냥개비의 머리나 무연 화약 같은 어떤 기본적인 재료에서 벗어나서 질산나트륨, 화학약품 등으로 폭발물이 훨씬 더 진화해버린 것이죠. 6년이나 잠잠했던 유나바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와서 더 위협적이게 됐다라는 건 FBI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돌게 합니다. 그래서 FBI는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유나바머마저 정말 그들을 놀리는 것처럼 범죄를 멈추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연쇄적인 테러로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유전학자와 예일대학교 교수에게 소포가 계속 배달이 되고 소포를 열어버린 두 사람은 화상, 청력 손상, 눈과 손에 심한 상처. 이렇게 무차별적인 테러, 미 전역이 또다시 공포에 떨게 되었고 현상금은 무려 $100만 육박하게 되면서
이제 제보센터는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 돈이 워낙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 내 직장 상사까지 의심된다라는 전화가 물밀듯이 걸려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FBI 조사 결과 다 관련이 없는 제보였습니다. 1994년에 또 한 번 테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FBI가 무려 2천여 명의 용의자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조차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던 1995년 유나바모가 자신의 존재를 대범하게 드러냅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적은 편지랄까 논문 같은 걸 보낸 거예요. 그 글을 봤더니 현대사회의 기술과 물질주의적 관행을 비판하는 논문 같은 글, 어려운 글이죠. 그러면서 그는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FBI가 초기에 프로파일링 했던 것, 비교적 지능이 낮거나 학력이 짧은 어떤 그 항공사 정비공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예측이 빗나가는 순간이었죠. 유나바머는요, 자신이 쓴 어떤 편지 안에 있는 성명서를 가지고 1996년 1월까지 이거를 언론사를 통해서 출판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폭탄 테러를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절대 막지 못할 거라고 단언하는데요. 그의 존재도 모른 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제 자신의 존재까지 드러내려고 하죠. FBI는 완전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게다가요, 사람들이 유나바머가 약간 미친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시민 중에 일부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바람까지 붑니다. 마치 현대사회에서 대항을 하는 열사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렇게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유나바머가 어쩌면 자신의 형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경찰은 사이가 안 좋은 자기 형을 그냥 또 밀고 하나보다 했지만 이 남성의 말을 듣다 보니 꽤 일리가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폭발 사건 이전 자신의 형은 모 대학의 교수였는데 첫 폭탄 사건 직전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동생도 잊고 살다가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된 그 범인의 글이 형의 문체와 아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FBI는 이걸 꽤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 판단했고 그 익명의 남성을 설득해서 그의 이제 신원을 밝히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데릭 카진스키. 데릭 카진스키는 자신의 형이 전에 썼던 23페이지짜리 논문을 FBI에게 건네게 되고요. FBI는 이것을 행동심리학자에게 맡겨서 필적 감정을 의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논문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었고 데릭 카진스키의 형 테오 존 카진스키의 소재지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동생의 증언에 따라서 그의 형은 산속 깊은 무슨 오두막 같은 곳에 약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소도 없었고 허름한 오두막에 정말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경찰이 이곳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각종 화약물과 약품들, 그리고 범죄 일지, 그리고 언론으로 자기가 보내려고 했던 또 다른 성명문이 발견되면서 존 카진스키는 즉시 체포됩니다. 이 사진은 그가 체포된 후의 모습인데요. 범인입니다. 테오 존 카진스키.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FBI의 수사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또 한 번 세상이 놀라게 돼요.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시면 그의 어렸을 적부터 1996년까지의 사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IQ가 167 이상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요. 월반을 거듭해서 15살에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8살 때에는요, 유명한 교수들조차 어려워한다는 수학 문제를 척척 해결했고, 20살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 22살에는 6편에 달하는 수학 관련 논문을 책으로 출간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FBI가 완전히 잘못 프로파일링을 했던 것이 다시 한번 비난을 받게 되죠. 테오 존 카진스키, 그는 어릴 적에 극심한 알러지로 인해서 약 열흘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때 이후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1학년 때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MK 프로젝트, 토요미스테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서 거의 강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실험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어떤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 카진스키는 극심한 분노에 가득 찼고 이 첨단 기술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과학자와 심리학자에게 증오와 반발심에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자신의 나름대로는 어떤 비뚤어진 정의 실현을 꿈꿨겠지만 그는 현실에서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제조하며 무차별적인 소포 테러를 자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범죄의 원인, 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정부에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죄 없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폭탄 테러를 저질러서 결국 그는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3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사실은 결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테오 존 카진스키는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도소에서도 현대 기술에 대한 비판을 한 책을 출간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다시 생각하면 반성보다는 자신의 지성을 앞세워서 범죄를 정당시하려는 건 아닐까요? 괘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신의 형을 신고한 동생 데릭 카진스키는 현상금 1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이 모든 금액을 자신의 형이 피해를 준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되고 또 존 카진스키의 책 판매금도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명 수배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연쇄 소포 폭탄 살인범 유나 바머는 20년간 FBI와 미 정부를 농락하면서 정말 FBI 수사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한 역대급 수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